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물병 이야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대병원 가정의과 김정환입니다. 아 저희가 그 매주 두 번째 주 화요일에 요 물병 이야기라는 코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아산병원에 계시는 손우성 교수님하고 둘이 이제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뭐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진짜 우리 비욘디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 비만 치료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비욘디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를 얼마 전에도 어떤 다른 교수님께서 한번 강의하신 걸 제가 봤는데 어 오늘 좀 쉽게 좀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었던 약들이 좀 있어 가지고 고런 얘기들 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간의 비만 치료제라는 게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 쭉 쓰던 약들이 있는데 새로운 비만 치료제라는 게 인제 등장을 했죠. 이게 어 상품명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위고비, 마운자로 뭐 이런 약인데 위고비라는 약이 나왔을 때 이게 미국에서는 2021 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2023 년도에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위고비라는 약이. 그다음에 나온 약은 마운자로라는 약이고 이거는 인제 2022 년에 미국에서 승인받고 우리는 2024 년에 승인받아서 나온 약인데 이 유명해진 게 이런 소위 말하는 셀럽이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이 이 주사를 맞고 체중을 많이 뺐다. 그리고 비포 애프터 사진이 이렇게 이렇게 뭐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SNS나 이런 데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 정말 이렇게 많이 뺄 수 있어?' 하고 인제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한 가지 이 좀 특이한 사실 중에 하나는 작년 12 월경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비만약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제 인정한다기보다는 이제 권고한다. 이제 쓰는 걸 권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던 비만 치료제와 WHO와의 그 차이는 뭐냐, WHO에서 바라본 차이는 뭐냐면 전에는 식사, 운동을 우선적으로 해 보고 그래도 정 안 되겠으면은 비만 치료제를 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라." 요 정도 권고했다면 비만 치료의 운동이나 식사 요법과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으로 위고비나 마운자라 같은 비만 치료제를 1 차적으로 사용하는 권한다라는 입장이 좀 바뀐 거죠. 굉장히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인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러면 위고비, 마운자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약이냐 이걸 쪼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약이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 뭐 혈관으로 주사한 거는 말고요.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위를 통과해서 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장에 도달하면 소장에서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를 인제 알게 됐어요. 그중에 인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GLP-1 이라는 거 또 하나는 GIP라는 거 두 개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나 그럼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얘네들이 나와서 얘네가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췌장에 있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거를 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단순히 혈당이 올라가서 인슐린이 나오는 그 메커니즘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더라. 이게 장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를 통칭해서 인크레틴이라고 부르는데 GLP-1 이라고 하는 인크레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좀 자극하는 쪽이고 GIP는 인슐린 분비는 좀 줄이고 인슐린하고 반대 역할을 하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요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GLP-1 이라고 하는 애나 GIP라고 하는 인크레틴들이 보니까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식욕을 억제시킨다는 거죠. 근데 GLP-1 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GLP-1 수용체라고 하는 데 작용하게 만든 게 이게 위고비라고 하는 주사고 GLP-1 하고 GIP 두 개를 동시에 자극하게 만든 게 마운자로라고 부르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진 약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니까 결국 당뇨병과 관련이 있었던 약인데 이게
식욕 조절에도 관련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만든 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체중을 조절하는 원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해 보면 그냥 에너지 밸런스로만 보면 몸 안에 들어오는 에너지 섭취죠. 그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음식으로 먹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죠. 그다음에 에너지를 쓰는 거 에너지 소모인데 에너지 소모는 사실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신체 활동 뭐 열 생산 뭐 기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이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뭐냐?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쓰는 그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체온을 유지한다든가 뭐 심장이 뛴다든가 뭐 혈관에 피가 흐른다든가 아니면 뭐 뇌에서 생각을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에너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몸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그냥 계속 사용되는 에너지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거의 한 70% 가까이니까 전체 에너지 소모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신체 활동 뭐 운동을 포함한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떠들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신체 활동하고 어 비슷 신체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거가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한 10 에서 20% 정도. 열 생산이란 거는 뭐 음식 먹거나 그럴 때 막 우리 땀 나고 막 열이 나잖아요. 뭐 이런 게 한 10 에서 15% 정도?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중을 줄이려고 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를 비교해 봤을 때 나가는 에너지가 많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으면은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니까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방법은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소모량을 늘리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건데 에너지 소모량을 늘리는 거 운동하는 거 외에 달리 에너지 소모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에너지 소모량을 기초 대사량을 늘리려고 그러면은 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방법 오늘은 사실은 인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굉장히 이게 복잡한 메커니즘이어서 아주 심플하게 에너지를 밸런스를 네거티브로 가려면은 '소모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적게 먹겠느냐에 지금 포커싱이 돼서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만 치료제라고 부르는 약제들은 에너지 소모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는 즉 음식 섭취를 줄이는 쪽으로 개발된 약제들이 전부 다 비만 치료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식욕 억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크게 인제 두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뇌예요. 뇌 안에 우리가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위에 식욕을 조절하는 그 중추가 있는데 거기에 인제 폼씨 라고 부르는 인제 식욕 중추가 있는데 어찌 됐건 이제 거기에 작용을 하면 식욕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꼭 식욕이 아니더라도 그냥 괜히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막 먹고 싶은 식탐이라든가 이런 걸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아침을 쪼금밖에 안 먹었어. 그러니까 점심을 많이 먹어야지 라든가 점심은 오늘 너무 쪼금밖에 못 먹었는데 '아 오늘 일을 많이 했어. 그럼 저녁을 많이 먹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보상 심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은 식욕이 인제 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의 배출 속도가 중요한데 음식을 먹었을 때 위가 빨리빨리 음식을 배출시켜서 소장으로 계속 넘겨 주면은 위가 인제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위에 배출하는 속도를 느리게 하면은 위 안에 음식물이 계속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음식을 쪼끔만 먹어도 포만감이 일찍 오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포만감이 계속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아침 먹고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됐는데 '아 왜 아직도 이렇게 배가 더부룩하고 이렇게 배가 부르지?' 요런 포만감이 지속되거나 요렇게 되면은 역시 식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GLP-1이나 GIP는 어떻게 작용하냐 그러면 GLP-1은 주로 두 군데 다 작용해요. 뇌 중추에도 작용하고 위에도 작용하고 두 군데 다 작용해서 식욕을 떨어뜨리고 GIP는 위의 배출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는 쪼끔 약하고 주로 뇌의 식욕 중추에만 작용하는 요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GLP-1을 쓴 약은 위고비, GLP와 GIP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약은 마운자로 그러면 '요렇게 해 가지고 식욕이 억제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 뭐 기전은 그렇고 뭐 그런 약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쓰면 진짜 체중이 많이 줄어? 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기존의 식욕 억제제라고 부르는 비만 치료제들의 체중 감량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대개 5%를 쪼끔 넘는 수준입니다. 그간에 나온 약 중에 좀 센 약들이 한 8% 에서 10% 정도 되는 약들이 있는데 10% 넘는 게 없어요. 자, 10% 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100 킬로그램 환자가 약을 복용을 하거나 약을 주사를 했을 때 10%가 빠진다? 그러면 10 킬로가 빠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00 킬로그램 환자가 90 킬로그램 환자가 될 수 있다. 언뜻 들어보면 그 효과 괜찮은 것 같죠? 자, 그런데 60 킬로그램 여자 환자가 만약에 이 약을 먹고 살을 뺀다 그랬을 때 5% 에서 10% 면 대개는 한 3 킬로에서 한 6 킬로 정도 빠지니까 한 4-5 킬로 정도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80 킬로그램 환자가 만약에 이 약을 먹고 뺀다 그러면 4 킬로에서 8 킬로 정도 사이가 빠진다고 보면 뭐 대략 한 평균적으로 한 6-7 킬로 빠진다 그러면 물론 효과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약을 먹거나 주사를 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보다는 좀 작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썼던 약제들은. 자, 그런데 위고비 이거는 인제 저희가 성분명으로는 세마글루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약은 이 위고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제약회사에서 많은 연구들을 해서 이거 스텝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연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주로 하는 이제 스텝 11도 나오고 아주 고용량을 쓴 것도 나오고 많이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10 에서 15% 정도까지는 체중이 빠지더라. 10% 이상 체중 빠지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70% 정도는 되더라라고 하니까 그간에 나왔던 약제보다 확실히 효과가 좋은 거 맞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거는 마운자로인데 얘는 그러니까 GLP-1, GIP 두 개 동시에 작용하는 약이라고 했는데 얘는 인제 성분명은 터제파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임상 연구들을 해 보면 얘 서마운트 연구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해 보면은 되게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킬로그램 환자면 15에서 20 킬로가 빠지니까 한 85 한 80 킬로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약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비만 수술이라는 게 있죠. 비만 그 치료 수술인데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뭐 베리아트릭 수술이라고도 불렀고요. 이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위를 잘라내거나 위랑 그 위에서 십이지장이나 요런 걸 통과해 가지고 소장으로 연결해서 붙이는 이제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대개 한 20% 에서 많으면 한 30% 정도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주 뭐 극단적으로 40%도 있지만 보통 통상 20에서 30%를 본다 그러면 이런 약제들은 거의 그 수준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바로 그 전 단계까지는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체중 감량 효과만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을 왜 빼냐. 물론 어 예쁜 몸을 만들고 싶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인제 더 중요한 거는 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만 관련된 합병증들을 좀 효과적으로 잘 좀 개선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살을 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도로 보면 체중 감량 개선 정도가 한 5% 이내일 때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일부 좋아질 수 있다고 돼 있고 5에서 10% 정도 빼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약제들이죠. 지방간이 일부 좋아질 수 있고 천식도 일부 좋아질 수 있고 뭐 요런 거 당뇨병 예방에도 좀 효과가 있고 요실금에도 좀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10에서 15% 정도 이상 빼면은 무릎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고 수면 무호흡증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지방 간에 염증이 단순 지방이 축적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간에 염증이 지방간 염까지 간염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5% 이상 체중을 빼면은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뭐 중풍이라든가 심근경색 이런 병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당뇨병 관해라는 말은 완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약을 먹던 사람이 당뇨병 약을 안 먹고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당뇨병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심혈관계 질환을 단순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걸렸다 하더라도 사망률을 줄일 수 있고 또 심부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을 써도 정말 이런 정도의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느냐? 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만든 회사에서 지방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약을 썼을 때 지방간이 좋아지냐, 수면 무호흡증이 좋아지냐, 당뇨병,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높은 이상지질증 이런 것들이 좋아지냐 이런 걸 다 봤더니 전부 다 개선된다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 발생도 줄어들고 또 사망률도 줄어들고 심부전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이미 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 맞춰서 이런 약제들을 써서 체중을 줄였을 때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이미 밝혀냈습니다. 밝혀내서 실제로 지방간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약은 사실은 위고비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슨 약, 무슨 약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르사라든가 이런 약제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와는 지방간을 낮게 해 주는 약이 아니라 그냥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이고, 지방간을 낮게 해 주는 약으로는 유일하게 인제 위고비 같은 이런 계열의 약제들만 허가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거는 입증이 됐고 많은 분들이 이미 겪어 보고 계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런 약을 그냥 효과는 좋으니까 인제 무턱대고 써도 좋으냐, 이제 부작용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요. 질문을 잠깐 볼까요? 한희성 님은 이제 "오늘 아침에 위급이 제일 낮은 거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거 하면서 식단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 식단 얘기는 인제 쪼끔 뒤에 제가 쪼끔 더 얘기할 거니까 우리 고때 좀 얘기할게요. 근데 일단 제일 낮은 거 한 0.25 시작하신 것 같고, 요거는 인제 어 일 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죠. 그다음에 한 달 단위로 용량을 천천히 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배터리 님께서 하신 질문은 볼까요? 위고비 투약 중이신데요. 1 단계, 3 단계까지 해서 벌써 8 킬로 빼셨죠. 4 단계 2주 투약 중인데 더 이상 감량이 안 된다. 마흔자루로 갈아타야 되느냐, 5 단계로 바로 가야 되는지 궁금하느냐. 만약에 제가 환자분이 만약에 여기서 정체가 왔다 그러면 저는 한 달 쓰고요. 지금 2주 했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제 4 주간 충분히 쓰셔야 돼요. 4 주간 충분히 써 보고 효과 없으면 일단은 5 단계로 올려 볼 거예요. 5 단계로 올려 보고 그래도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러면, 그러면 환자랑 잘 상의해서 8 킬로가 목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할 때 목표치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목표보다는 실제로 체중 감량이 가능한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그대로 갈 수 있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쪼끔 더 빼야 된다 그럴 때는 마흔자루 다른 계열의 약으로 갈아타 보는 것도 저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4 단계에서 2주 쓰고 5 단계로 바로 넘기거나 아니면 바로 마흔자루로 바꾸는 거는 제 생각에는 쪼끔 섣부른 것 같고, 쪼끔 더 써 보시고 5 단계로 올릴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한희성 님이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위고비나 마흔자루 임상 결과가 좀 그런데 가만히 주사만 맞고 그 정도 빠진 건지, 주사를 맞으면 식단도 그렇죠. 인제 주사만 맞고 뺀 거냐 아니면 다른 걸 같이 해서 빠진 거냐, 이거 사실 어 불분명하다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만 해서 빠진 거 아닙니다. 임상 시험을 할 때는 반드시 뭐라 그러죠? 대조군이라고 해서 이거 안 맞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맞은 사람들 어떻게 만드냐면, 한쪽에는 위고비를 주고요. 한쪽에는 위고비가 아니라 그냥 물만 들어있는 주사를 줘서 자기가 위고비를 맞는 건지 그냥 물이든 물 주사를 맞는 건지 구분을 못하게 해요. 의사도 몰라요. 임상 연구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마흔자루 위고비를 맞는 건지 물 주사를 맞는 건지 모른 채로 일단 줍니다. 그거를 무작위 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군을 비교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사만 맞으세요는." 안 하고 같은 방식의 식단 관리나 운동을 같이 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맞추진 않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천차만별, 어떤 사람은 주사만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사 맞으면서 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깐 이걸 동일한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모든 사람들에게 식단 관리나 운동은 어느 정도 시킵니다. 다 비슷하게 시켜, 물론 그중에는 좀 더 철저하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좀 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키면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임상 연구를 해 보면 물 주사를 맞은 사람들도 체중이 줍니다. 체중이 줄어요. 근데 인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약 효과라는 걸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하기 때문에 좀 줄고, 이제 그에 비해서 이 주사를 썼을 때 얼만큼 더 많이 빠졌는가, 인제 이거를 비교해서 보는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서 나온 결과를 아무것도 안 하고 주사만 맞아서 뺐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쪼끔 어렵다. 이제 요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임상에서도 정말 다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사만 맞고 빼려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이 노력을 같이 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노력을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기본인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이나 식단 조절 따로 안 한다 그래도 주사만 맞아도 빠져요. 왜냐하면 운동, 아까 제가 에너지
저 뭐죠? 이거를 보여 드렸는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거가 사실은 에너지 소모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잘 아는 분한테 뭐 의사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전문 트레이너라나 이런 분들한테 잘 교육을 받으면서 한다면은 자기가 지식을 갖고 한다 그러면 쪼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뭐 평범한 운동만 가지고는 사실은 빼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인제 음식은 식단 관리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먹는 양을 확 줄이면 무조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별로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사만 맞아도 빠지는 거는 사실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오늘 사실은 요 자리를 만든 거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네. 부작용 이 주사는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부작용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부작용이 꽤 있는데 뭐냐면 대부분은 소화기계 부작용 이게 어느 정도 나오냐면 30에서 40% 라는 말은 뭐냐면 한 이 약을 쓴 사람들이 주사를 맞은 사람의 한 3분의 1 이상은 소화기계 부작용이 생긴다. 근데 인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오심구토 그러니까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위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제일 커요. 그러니까 위가 아까 배출 속도가 느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쪼끔만 먹어도 막 배가 부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위가 잘 안 움직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체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체했을 때 위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체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속이 울렁거리고 심하면 토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급하게 올리지 말고 천천히 올려야 된다. 한 달 간격으로 그걸 맞춰서 올리라는 게 처음에 아까 첫 스타트하신 분이 오늘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첫 용량 뮤겁이 0.25 짜리 아마 쓰셨을 텐데 그거 맞으면 '어 이거 뭐야 이거 효과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빨리 올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고요. '나 이거 맞아도 뭐 식욕이 하나도 안 줄고 뭐 살 하나도 안 빠졌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빨리 올리고 싶은데 빨리빨리 올리다 보면은 지금 얘기한 뭐 토하고 막 이런 게 막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용량을 얼마에 썼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용량을 너무 빨리 올리지 말고 천천히 올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인제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막 인제 막 빨리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의사들도 일부 의사들이 자기 병원에 와서 환자가 살을 빨리 많이 빼야지 인제 환자들이 이제 입소문 타고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용량을 빨리 올려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겪게 된다. 또 한 가지 이게 위 배출이 느려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은 내시경을 받으러 가잖아요. 위내시경 받으러 가면은 뭐 건강검진 같은 위내시경 받으면은 뭐 전날 뭐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금식하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가 보면 먹은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니깐 금식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 건강검진 받기 내시경 하기 1 주일 전에는 이 주사를 맞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담석증하고 담낭염의 발생이 증가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위고비나 마운자로 말고 그전에 있던 약제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체중을 급격하게 빨리 빼면은 쓸개 안에 돌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쓸개즙이라고 하는 애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게 소화를 시킬 때 소화액이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체중이 많이 줄면 소화액이 밖으로 많이 못 나오면은 얘네들이 그 안에서 굳어요. 굳는 경우가 있는데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이 쓸개의 그 담낭이라고 쓸개의 이 운동도 좀 느려지게 만들어서 워낙에 먹는 양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담석이라는 돌이 잘 생기고 얘네들이 입구를 막아서 염증을 생기는 요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있고 또 하나 한 가지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에서 위고비 썼을 때 체중은 많이 줄고 당뇨병이 많이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눈 쪽에 그 합병증이 오히려 더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한테 사실 이 주사를 쓸 때는 쪼끔 주의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췌장염 환자들이 쪼끔 췌장염이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주 뭐 딱히 눈에 띌 정도는 아닌데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당뇨병 환자들은 이 약제가 아까 특히 위고비 같은 경우는 GLP-1이라고 하는 그 약제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원래 그렇게 만든 약이다 보니까 원래 이거를 당뇨병 치료제로도 똑같은 성분인데 당뇨병 치료제로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당뇨병 환자가 이 주사를 맞고 체중은 줄지만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기존의
당뇨병 치료하고 있는 약을 얼만큼 줄여가면서 쓸 것인지를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면 하시면서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이거예요. 체중 감량 후에 어찌 됐건 위고비든 마흔자로 맞고 살 많이 뺐어요. 빼는 건 좋았어. 그러면 근데 이거 해 보신 분들은 아까 쭉 뭐 있으신데 그 얘기를 어떤 분이 이거 이제 시작했다는 분도 있고 한 3 단계까지 올리신 분도 있는데 "자 이거 언제까지 쓸 거냐." 언제까지 쓸 거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 관건이긴 한데 이 약값이 생각보다 꽤 비싸요. 꽤 비싸기 때문에 어 한 달에 거의 한 몇십만 원씩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거를 6 개월 했다? 그럼 한 몇백만 원 들어요. '아 나는 몇백만 원 들어도 그냥 할래.'라는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자 1 년, 2 년까지 써 본다.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을걸요. 그렇게는 힘드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했으면 이제 약을 끊게 돼요. 근데 이런 임상 연구들은 이 주사를 가지고 한 임상 연구들은 대개 한 2년 이상 한 연구들이 많은데 2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계속 주사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자기 돈 안 들잖아요. 임상 연구자들은 그냥 주는 대로 그냥 하는 건 돈 안 드니까 2 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환자가 그 수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뭐 거의 2년 하면 뭐 거의 한 1,000만 원이 넘어갈 텐데 그렇게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냐?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약을 어느 정도 왔으면 중단하면 어떻게 되냐? 이 스터디인데요. 이 연구인데 원래 목표치까지 뭐 한 60몇 주까지 거의 뭐 1년 가까이 1년 넘게 한 다음에 얘를 끊어 놓고 한 50 주를 봤더니 살이 급격하게 다시 찌는 거예요.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요. 요거는 인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도 아직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체중 감량에 효과는 있지만 보신 것처럼 5% 처음에는 거의 15-20% 까지 빠졌던 사람들이 5% 까지 확 도로 올라가죠. 이게 얼만큼 그러면 체중이 얼만큼 빠졌는가에 따라서 비교를 해 보면 역시 인제 뭐 쪼끔 빠진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빠진 사람들이 쪼끔 그게 덜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올라가는 거 체중이 다시 찌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유 이 유지 효과는 끊는 순간 유지 효과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근데 인제 체중만 빠지는 게 아니라 체중만 도로 찌는 게 아니라 혈압도 살 빠지면서 좋아졌던 혈압도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요건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혈당 수치인데 혈당 수치도 도로 나빠지기 시작을 해요. 체중이 늘면서 도로 다 나빠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사를 맞고 살 빼는 것까진 좋아. 살 빼고 관리 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지는 것까진 알겠는데 약을 끊는 순간 도로 나빠진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끊으면 약을 끊으면 왜 유지가 안 되냐 그러면 자 이 주사를 맞고 살이 빠졌어요. 근데 살이 빠질 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지방 너무 과도한 지방 때문에 문제니까 지방만 빠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같이 빠져요. 근손실이 같이 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손실이 줄어드는데 지방이 아닌 근육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합쳐서 제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근손실이 생기면서 제지방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줍니다. 기초대사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 소모의 절반 이상 거의 한 70% 가까이가 기초대사량이라는데 이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근데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요. 체중이 줄면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해서 자기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생겨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왜 그런 현상이 받아들이냐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갑자기 체중이 줄면 우리 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이거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을까 봐 갑자기 에너지 소모량을 막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대사량을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 시점에서 약을 끊게 되면은 다시 식욕이 늘거나 아니면 먹는 양이 늘어나는 순간 에너지 소모량은 아주 줄어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체중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도로 살이 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체중을 잘 빼준다까지는 좋겠지만 지방만 선택적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식욕만 줄여줘서 에너지 섭취만 줄여주는 약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모두 다 줄어들고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늘고 기초대사량이 줄고 그래서 에너지 소모량이 줄면서 도로 살이 찌는 요요가 생기는데 자 요요가 생겨서 다시 쪘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체중 감량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뭐가 빠지냐? 네. 지방에다가 다시 근육이 또 빠집니다. 그러면 계속 근육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요요를 계속 몇 번을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돼 버리는 거죠. 기초 대사량이 너무 줄어 가지고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약제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다음에 또 하나 인제 오남용 문제가 있죠. 요거는 어 이게 사실은 쪼끔 어려운 문제인데 이 약을 써야 되는 정말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 예를 들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뭐 동반 질환인 27 이상이라는 게 적응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 써야 되는데 그냥 미용 목적으로 사실은 이거를 그냥 무조건 맞아 가지고 '나는 정말 날씬한 몸을 만들고 싶어.' 미용 목적으로 쓰는 분들, 적응증이 안 되는 진짜 비만이 아닌데도 쓰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량을 잘 지켜서 이렇게 쓰고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고 '난 빨리 뺄래.'라고 해서 막 급하게 올려 가지고 막 쓰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 병용 같이 처방해서 안 되는 기존에 있던 뭐 약제들하고 뭐랑 병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 쓰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용법을 제대로 잘 지켜서 쓰고 있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슈고 의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쪼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어찌 됐건 우리 어 일반 환자나 우리가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건강한 식습관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단지 주사만 맞고 먹는 양을 줄였으니까 '무조건 살 빠질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먹는 양을 줄였을 때 우리가 식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쪼끔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식단 관리를 하는 요령을 익혀야 돼요. 그럼 이때는 사실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먹는 양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쓸데없는 야식을 먹는다든가 자꾸 쓸데없는 간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식습관들을, 이런 주사를 맞으면서 이런 걸 관리를 하면서 이게 나에게 몸에 습관이 배도록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사를 끊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들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근손실을 예방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지 않게 하려 그러면은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요.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말고 근력 운동도 같이 하고, 또 한 가지는 단백질 섭취를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꾸준하게 해서 식단 관리 잘하는 거, 요런 것들이 인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인제 다 그렇죠. 일단 빨리 뺀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관리하고 싶은 게 일단 빨리 빼고 싶잖아요. 근데 체중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아까 말한 그런 어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요요가 생길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빼는 것보다는 천천히 빼는 거가 훨씬 더 체중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을 할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이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뭐 식욕이 '아 나 무조건 살 빼야 되니까 막 속 울렁거리고 막 토하더라도 참을래.'라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배가 아파도 참을래라고 하지 말고 의료진하고 잘 의사소통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썼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무조건 힘들다.' 그러면은 용량 조절을 좀 잘 받아가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어떤 일부 병원에서는 뭐 이런 문제는 뭐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오자마자 그냥 뭐 "얼마 드릴까요?" 그리고 막 그냥 막 처방만 막 해 주는 병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병원들에는 뭐 환자들이 뭐 엄청 줄 서 가지고 빨리빨리 막 처방만 받아간다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이런 의료진하고 소통을 해 가면서 약을 쓰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인제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쪼금 이제 우리 채팅방에 올라온 이야기 좀 볼까요? 어 그 압류펜이라는 분이 "저도 인제 처음에는 꽤 토했는데 이젠 최고 용량마저도 토는커녕 효과가 옛날 같지 않아요." 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량에 의존적으로 이게 위장 장애가 생긴다고 했는데,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용량을 늘렸지만 빨리 늘리지 않고 처음에는 막 울렁거리고 토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몸도 여기에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토하지 않게 되고 속 울렁거리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초반에 있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부작용이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효과가 옛날 같지 않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초대사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우리가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최고 용량 맞으면 무조건 계속 빠지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오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최고 용량을 썼는데도 만약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약을 바꾸는 거를 고려해 보거나 아니면 그 약을 용량을 유지하면서 뭐 식단 관리라든가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추가적인 체중 감량은 약이 아니라 다른 생활 안에서 우리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체중 감량하시는 쪽으로 시도해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I4YY 님. 자, 뭐라고 하셨냐면 40대 후반 남성이고요. 집에서나 병원에서 혈압을 하면 혈압 전 단계가 나온다. 약을 먹어야 돼. 요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고 아마 혈압 관련된 건데, 혈압 전 단계에서는 꼭 약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혈압 전 단계에서는 인제 뭐 지금 얘기한 뭐 체중, 만약에 비만하시다 그러면 체중 감량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음식을 좀 싱겁게 저염식을 좀 시도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꼭 체중이 안 빠지더라도요, 운동만 꾸준하게 해도 혈압 강화 효과를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인제 요런 관리를 해 보고 그래도 계속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수준까지 되면 약물 치료고, 고혈압 전 단계 수준에서는 꼭 약 먹을 필요는 없고, 24 시간 측정에서는 반지형 혈압계도 괜찮으냐고 물어보셨는데, 24 시간 혈압계에 반지형이 있죠. 예전에는 이거를 우리가 인제 인정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반지형 혈압계도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우리가 인제 빛을 쏴 가지고 체크하는 건데, 어느 정도는 인제 그 기술이 많이 과학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잔잔하고 흐린 날 분께서 질문 올려주신 거는 단백질 섭취를 추천하는 게 있느냐. 네, 단백질은요. 이게 단백질 쉐이크 형태의 단백질 분말, 파우더 이런 것들도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거 있긴 한데, 실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권하고, 이게 왜냐면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평생을 먹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면은 지금 이거 잠깐 이거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약을 끊은 이후에도 계속 식단 관리를 한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단백질 중에 사실 제일 단백질 양이 많은 거는 고기예요, 고기. 예. 그냥 육고기, 고기,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고기들은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기름을 다 떼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 기름이 많아서 결국에는 그 칼로리가, 전체적으로 먹는 칼로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방이 적은 순수한 퓨어한 단백질이 뭐냐면은 그게 인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닭가슴살입니다. 근데 닭가슴살은 어 드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번은 먹을 수 있는데 나중에 계속 먹으면 이게 비린내가 너무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계속 먹으라는 건 좀 권하진 않고요. 매 끼니에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가되 콩, 두부, 생선, 계란, 이런 단백질들을 충분히 매 끼니마다 충분히 섭취하시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고기는 가급적 양은 적게 하고, 그리고 고기도 먹어야죠. 고기를 어떻게 안 먹어요. 근데 그다음에 저기 뭐죠? 이 뭐 닭이라든가 이런 가금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이것도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잘 해서 드시는 건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 질문 또 볼까요? 어 네. "위고비 맞고 피곤함이 커서 일하는 데 지장이 많다. 비타민 링거는 맞으면 좋은데."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비타민 링거는요, 위고비 맞고 생긴 피곤함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몸에 수분과 비타민을 공급해 주는 정도 수준입니다. 위고비 맞고 피곤한 거는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이 오면은 피로감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고거는 인제 차츰 본인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비타민 링거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꼭 위고비 때문에 맞는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볼까요? 아까 저 위에 어 I'm your fan 님이 하신 게 있는데요. 당뇨병에 마흔자루 급여 적합성 인정받았다고 본 것 같은데 약가협상 이거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 하셨네요. 네. 사실 마흔자루의 그 적합성이라기보다는 인제 마흔자루도 당뇨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 인정을 받은 거는 맞고요. 근데 이게 뭐 약가 협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약가 결정을 시장 가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정해 주거든요. 그게 약가 협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가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쓰려 그러면은 보험 급여 안에 들어와야지 쓰기가 편한데 사실은 비급여 약물로 사용되면은 승인이 되면은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당뇨병 약이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고 좋은 약들이 많은데 굳이 비급여 약을 쓸 이유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내용을 한번 더 볼까요? 네. 네. 저 강의 슬라이드 잘 올려 주시겠어요? 네. 그럼 주사 말고 다른 약은 없느냐. 그 위고비 마운자로 말고 다른 건 없냐. 그럼 그전에 있던 약들이 없느냐 있어요. 경구약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약이 있는데 단기 처방이 가능한 거 12주 주 이내 그러니까 한 3 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약들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이런 약들이 있고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도 있습니다. 올리스테트, 네 콘트라브, 큐시미아 이런 약제들이 이건 뭐 상품명인데 올리스테트는 제니칼이라는 약으로 옛날에 많이 알려졌던 약이고 이런 약제들이 실제로 있는데 단기 처방과 장기 처방의 차이는 뭐냐면 단기 처방은 옛날에 나온 약이에요. 옛날에 나온 약이고 이 약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감신경 흥분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제 뭐죠? 이 사람이 교감신경이 올라간다는 말은 약간 긴장하거나 흥분한 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긴장하거나 흥분하거나 막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음식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막 바짝 긴장했는데 앞에 뭐 먹을 거 있으면 그거 먹고 싶어요. 대부분 잘 못 먹게 되니까 인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근데 그런 약제들이 되게 오래된 약들이고 되게 그러다 보니까 임상 시험 기간이 짧아요. 보통은 한 3 개월에서 길어봐야 6 개월 이내고 되게 짧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이슈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처방이 좀 어렵다. 인제 이렇게 돼 있고 대신 인제 최근에 나온 약제들은 2년 이상 임상 시험을 다 해 봤고 안전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2년 이상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요즘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나비약이라는 게 있죠. 나비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펜터민 계열의 약제들을 흔히 나비약 왜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일부 펜터민 계열의 약제들이 모양이 이렇게 나비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흔히 그냥 나비약 혹은 눈사람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눈사람약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약제들은 대부분 이제 옛날에 만든 펜터민이라고 하는 약인데 계열의 약제들인데 펜디메트라진 뭐 이런 약제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 흥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긴장한 상태와 사람이 실제로 마음속으로 긴장한 건 아닌데 긴장한 게 만든 거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혈압도 올라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근데 식욕 억제 효과가 비교적 괜찮아요.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만든 약이니까 약값도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약을 찾고 이제 체중 감량을 기대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오래 장기적으로 썼을 때 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직 뭐 안전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현재는 단기만 처방해야 되는데 이 약을 자꾸 달라 그래요. 왜? 왜?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중독성이 있다라고 불러요. 이 약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인제 뭐 어떤 연예인이 그죠? 뭐 요즘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있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네. 박모나래 양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개그우먼인데 하여튼 뭐 안 좋은 이슈가 있어서 뭐 요즘 하도 뉴스가 많아 갖고 저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하고 그다음에 같은 프로그램에 나왔던 원래 먹방 유튜버로 유명했던 입짧은 햇님이라고 하는 저 그분도 너무 좋아했는데 그분이 "이 약을 썼다."라고 하면서 이 약이 마치 굉장히 나쁘고 뭐 마약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독성이 있는 약을 막 썼다."라고 굉장히 뭐 나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독성이 있느냐 마약류냐 마약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약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정한 마약류라는 건 3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마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약 있죠. 네 그 마약들. 또 하나는 뭐 또 하나는 향정신성 의약품, 향신성 의약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마초죠, 대마초. 이 3 개를 분류를 해서 이 3 개를 몽뚱그려서 마약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나비약이라고 부르는 펜터민은 이 마약류 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약은 이 컨트롤드 서브스탄스라고 부르는데 이 의료용 이 마약류 약제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어느 정도 의존성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 약이 없으면 사람들이 계속 그 약을 찾게 만드는 의존성 정도에 따라서 1, 2, 3, 4로 1, 2, 3, 4로 나누는데 1이 가장 센 거예요. 1이 가장 센 건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약 있잖아요. 예 뭐 헤로인이라든가 뭐 마리화나 뭐 이런 애들이 이 1 이고요. 1 이고 그다음에 의료용 마약류로 쓰이는 뭐 통증 진통제 뭐 암 환자들 진통제에 쓰는 몰핀이라든가 인제 이런 애들이 2 그다음에 뭐 일부 스테로이드나 뭐 요런 것들이 3 그럼 얘는 뭐냐 펜타민은 뭐냐 4 정도 됩니다 4. 4 면은 굉장히 중독성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 '얘가 어떻게 마약을 먹고 살 뺐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그다음에 항불안제라고 부르는 뭐 불안증 환자들이 쓰는 이런 약제들도 다 4 예요. 그다음에 5번 정도가 되면은 그거보다 좀 더 약한 거 예를 들면 감기약에서 일부 쓰고 있는 그런 것들도 기침약에 일부 쓰고 있는 것들이 요 5 정도 되는데 4 정도면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그런데 4 정도면 센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마약이 마약류가 아니냐? 아니요. 마약류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됩니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막 '중독이다. 뭐 마약 중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인제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제 또 질문 좀 볼까요? 뒷산 너구리 님이 하신 건데 어 "위고비나 마운자로 바탕으로 3년 이내에 더 혁신적인 치료약이 나올 가능성이" 네. 지금 임상 시험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하고 있고요. 지금 인제 이 두 가지가 GLP-1 하고 GIP랑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인제 다른 거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거를 섞은 것도 있고 또 완전히 다른 네 계열의 어 약제들도 지금 또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위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상에서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온 약제들이 있어서 정말 센 약제들은 어느 정도냐면 20 에서 25% 까지 나온 약도 있어요. 지금 이상 시험에서는 그 정도 나와서 거의 뭐 수술에 버금가는 정도 수준의 체중 감량을 기대하는 약제들도 지금 개발 중이고 조만간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I'm your fan 님은 ADHD 환자분이시군요. 근데 약으로 인한 체중 감량 식욕 부진이 없다. 펜타민 효과가 있을까? 저는 반대입니다. 어 지금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효과가 있다는 건 사실은 아까 말한 그런 뇌 안에 들어있는 식욕 중추의 수용체를 자극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뭐 ADHD라고 하는 뭐 병도 그렇고 뭐 다양한 그 병들이 사실은 이 수용체에 모두 다 똑같이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들은 이 약을 썼을 때 당뇨병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체중감 효과가 그렇게 세지 높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한 되게 5% 정도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이 정말로 그냥 무조건 식욕을 확 줄여 주고 막 무조건 살을 막 쫙 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작용하는 기전이 그 수용체에 자극이 돼야지만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 약을 주사를 아무리 맞춰도 나는 식욕이 하나도 안 줄을 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유전적으로 그 수용체에 이 약제들을 받아들이는 기전이 약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펜터민을 ADHD 환자한테 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한 네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저는 반대. 네. 저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사랑의 배터리님 볼까요? 향정 처방 없이 먹으면 잡아가는 약이죠. 네. 잡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처방 없이 먹을 수가 없는 처방이 없으면 어디서도 팔지 않아요. 예 약국에서 안 팝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둠의 경로로 구했다 그러면은 아마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암페타민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아쉽다. 네 뭐 그렇습니다. 고요. 어 한 분이 한희성 님인가요? 저 위에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예전에 나비약 먹고 마약 먹은 사람처럼 행동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왔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약은 마약류에 들어가 있어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반적인 상용량, 치료 목적으로 먹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뭐 위험한 그런 행동들을 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수면제 졸피뎀이라는 약도 그런 거고요. 이런 약을 한꺼번에 과량 복용하면은 마약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류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 목적의 상용량으로 걱정할 필요는 이런 행동들이 나올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인제 음
잘못 뭐 이렇게 너무 남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생길 문제가 있더라.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 보면요. 네. 우리 슬라이드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 주시겠어요? 네. 아 제가 이것도 했는데 이거 그냥 기존에 인제 그 식욕 억제제로 나왔던 약제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놨는데요. 체중 감량 효과는 대개 10% 미만입니다. 5에서 7%뭐 7에서 10% 지방흡수 억제제라고 부르는 제니카랑 5% 내외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 얘네들 다 똑같아요. 뇌의 식욕 중추를 자극해 가지고 식욕 중추에서 그 식욕 억제 중추를 자극해 가지고 식욕 억제 효과를 봐 가지고 먹는 양을 줄이는 건데 부작용들이 다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금기 사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약제들을 쓴 이유는 이 약이 그러면은 '아이 효과도 약한데 뭐 이 약을 먹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 주사제 잘 안 듣는 사람 중에서 이런 약제들에는 잘 듣는 사람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이 있다. 주사만 좋은 거고 먹는 약은 다 틀렸다.' 혹은 막 '다 너무 나쁜 약이다.'라고만 생각할 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이런 약제들을 혹시 먹게 된다면 금기도 있고 예를 들면 큐시미아 같은 약은 녹내장 환자나 뭐 임산부 다 금기입니다. 콘트라브도 예 임산부 대부분 다 금기죠. 뭐 다 요런 금기 사항들이 있으니까 고런 거에 잘 맞춰 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아 왜 저는 위고비 안 해 주고 이거 줘요?" 라고 하실 필요 없고 이거 먹으면서도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고렇게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들어서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약물 적응증에 잘 맞는 환자가 용법을 잘 맞춰서 사용하면은 이런 비만 치료제는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건 맞다.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방법은 맞다. 그런데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절한 식사나 음식 관리가 필요하고 또 운동하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습관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는 행동 치료를 병행해야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오남용을 반드시 경계하고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하고 의료진하고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비만 치료제는 요즘 뜨거운 이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계속 오남용이라든가 혹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아마 될 거예요, 효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무 효과에 대한 맹신 뭐 무조건 나쁜 약이니까 쓰지 말자는 아니고요. 적절히 잘 쓰는 건 좋고 다만 너무 맹신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체중 관리를 잘하는 게 좋겠다. 인제 요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